98회 전선세무 2급 3번하고 4번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문제이고요. 4번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 5문제 출제가 되죠. 그래서 15점 100점. 부가세는 최근 들어서는 대체적으로 10점으로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아요. 11점 문제까지 냈다가 10점으로 계속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 들어가 볼게요. 이전 강좌 이어서 들어가는 거라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으실 것 같고, 자,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음 물음에 답하시고 배점은 10점. 자, 1번 문제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2기 확정 신고 기간. 그럼 2기 확정 신고 기간이니까 몇 월부터 몇 월 들어가시면 되시는 건가요? 10월부터 12월인 거죠. 그래서 10월 1일부터 우리는 12월 31일까지에 대한 확정신고 기간에 대한 무엇에 대한 부분,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다음에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기로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 사후관리 목적이 1번. 그 다음에 우리 매입세액에 대한 금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커서 우리 환급이 나온다라면 조기 환급 서류로도 이 서류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지금 이 부분은요.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가셔서 10월 6일, 11월 22일, 12월 20일 걸 그대로 정리시켜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는요.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습니다. 라는 것도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신용, 카드 등에 대한 매입이 있었습니다. 라는 것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때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든 그리고 공제를 못 받든 무엇한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공제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공제만 들어가는 서류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걸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서 세금 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를 같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러면 저희는 상단에 부가가치 쪽에 갑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자? 부속명세서 쪽에 가셔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선택. 2기 확정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10월부터 12월 31일을 입력합니다. 월만 넣으면 되니까 10월부터 12월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10월 6일. 자,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그럼 이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근데 제가 분명히 불공여도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불공인 건 맞다. 제가 이쪽으로 넣을게요, 여러분. 불공인 건 맞지만 입력은 해야 됩니다. 우리 미리 다 정리하고 가볼게요. 11월 22일. 자, 제조부서에서 사용할 기계장치이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부분은 공제가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건 50일 과세로 입력하죠, 여러분. 네, 그 부분 들어가야 되고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할 복사기를 구입했대요. 종이세금 계산 수취했대요. 전자이든 종이든 큰 문제 없죠. 신용카드도 포함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죠, 여러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일반과세자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될 거 없는 거고요. 들어가 보시죠. 일반과세자 왜 써준 것 같아요, 여러분? 종이세금계에서 수취했는데 일반과세자. 우리 이제 간이과세자 부분 얘기 때문에 이거 써준 것 같아요. 근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죠. 4,800만 원 이상자부터는. 근데 그들한테 받아온 것도 매입세 공제받는데 문제 없다겠어요, 여러분.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한테 세금계산서 받아온 건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들은 발급 안 해도 되는 사람이고, 근데 4,800만 원 이상, 8천만 원 이하 미만인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세금다 발급 의무자죠. 그래서 그들한테 받아온 우리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등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자, 우린 10월 6일부터 넣겠습니다. 일잔한에 가셔서 10월 6일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상호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경기자동차가 있는지 확인. 있네요. 그럼 경기자동차 입력. 사업자 등록번호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거랑 맞는지 확인합니다. 126-81-1115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뭐 사왔냐면 자동차죠, 여러분. 네, 승용차 구입했어요. 그럼 자산 구분에 갔더니
차량 운반구 3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공급가액 2,800만 원에 세액 280만 원 나오는 거 그대로 둡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건수는 그냥 한 건입니다. 그대로 엔터. 자, 그 다음은 며칠이죠, 여러분? 11월 22일이었나요? 22일. 자, 거래처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한국상사입니다. 그럼 한국상사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사가지고 왔다? 기계를 구입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산의 구분은 기계. 요거 선택은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감가상각자산 종류 부분에 집계하는 부분에 자산 구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집계를 하게끔 국세청이 양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자리 틀리면 감점이에요. 점수 없어요. 자, 금액은 1,30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130 건수 하나.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12월 20일 뭐 사가지고 왔냐면 복사하기라고 했네요. 그러면 이 부분 비품 처리하겠죠. 여러분 다 자산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12월 20일 넣어주시면 되시고 코드도 F2번 하시고 시원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비품은 기타네요, 여러분. 4번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금액은 180만 원에 18만 원 나오게끔 입력. 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고 끝이에요. 더 하라는 얘기가 없죠. 그럼 저장하시고 그대로 나오시면 점수는 몇 점? 3점이요. 그러니까 타이핑만 잘 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장하고 메뉴 종료하고 나오시면 우리 1번 문제 3점짜리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 들어가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21년 1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외의 부속 서류와 과세표준 명세 작성은 생략. 자, 불러오는 데이터는 무시하고요. 직접 입력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 주었고, 매입 자료 주었고, 기타 자료를 주었는데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문제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무조건 우리 입력해야 되는 신고 기간을 열어놓고 시작하시라고 했죠. 자, 1기 확정 신고 기간인 4월부터 6월이니까 4월 엔터 하시고 6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자료가 혹시라도 있으면 우리 무엇 하시라? 지우셔라. 근데 자료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러면 이 내용에 그대로 타이핑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매출 자료부터 정리할게요, 여러분. 매출 자료 정리하고 입력하고 매입 자료 정리하고 입력하고. 그런데 기타 자료가 있으면 기타 자료 먼저 넣으시라겠죠? 자, 먼저 보시라겠어요. 기타 자료에 가서 보니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얼마가 있다? 80만 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80만 원은 우리 어느 부분 하단에 가시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몇 번 자리? 21번 자리 있네요. 그 21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저는 21안이라고 써놓고 갈게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양수로 넣으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 1월부터 3월 달에 부가세 신고가 끝났는데 그때 환급세액이 생겼었다. 그럼 확정신고 때 무엇 한다? 반영해서 정리하시라겠죠? 그거 21번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당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로 전자신고하였다. 여러분 지금 우리 회사 누구요? 주식회사 금성전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슨 공제 받을 수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이게 확정 때마다 얼마요? 1만 원씩. 그러면 1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 부분은 몇 번 자리에 우리 경감공제세액에 그 밖에 경감세액이라고 하는 요 18번 자리에 가시면 넣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럼 저는 그냥 18란이라고만 써놓고 뒤에 넣을게요. 자, 체부담, 우리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부가가치세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일단 지금 기본적인 전제는 입력하는 거 두 건이 더 있다는 거네요. 자, 매출 자료부터 보겠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에 자, 영세율 매출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급가액은 얼마가 있다? 우리 4천만 원에 아니 4억의 세액은 3,500이에요. 자, 이게 이제 조심하실 부분이네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과세 얼마, 영세 얼마, 그리고 그 영세는 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런 식으로 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무슨 부분?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매출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영세율 매출이 무엇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과세 세금 계산서는 몇 번? 1번. 영세 세금 계산서는 몇 번? 5번. 요 자리 구분해서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지금 4억에 3,500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3,500만 원은
부가가치세 10% 금액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매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 매출세액은 지금 무슨 부분? 공급가액이 나오게 되면 공급가액에 곱하기 몇 프로? 10%잖아요. 그럼 그 10%한 금액이 얼마이다? 3,5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가액을 환산하면 역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돼요? 3억 5천인 거 아닌가요? 그쵸? 3억 5천만 원이 되는 거죠. 3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부분 됐을까요? 그러면 이 지금 3,500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3억 5천은 몇 번 난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1번 난이요. 이 자리에 가겠죠. 근데 공급가액이 얼마이다? 4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과세 쪽의 금액이었다라면 영세 쪽의 금액도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영세 쪽의 금액은 우리 얼마에서 우리 지금 현재 얼마 공급가액 4억 있었잖아요. 저 4억으로 쓸게요. 4억에서 얼마를 빼셔라? 3억 5천을 빼시면 되겠죠. 저 그걸 빼시면 얼마가 될 것이다. 우리는 5천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5천만 원은 몇 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영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5번 난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5난에 넣어놓고 무엇 하시면 된다.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더 고민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걸 구분 못했다라고 한다라는 건 생활급 보는 분이 이것도 구분 못했다? 그건 조금 고민해봐야 될 일이지 않을까요? 네, 이 두 개를 합쳐줘서 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 구분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의 공급가액과 세액 각각 500에 5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과세라고 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간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의 금액은 3번 자리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 3난에 가면 되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 3번 자리에 가는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하단 몇 번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라고 하는 몇 번 자리로 넣어주셔라? 19번 자리로 넣어주셔라. 답안에 공지가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무조건 넣는 거로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네, 답은 오락가락하고 있다. 그래서 출제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지하고 어떤 사람은 공지 안 한다겠죠?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넣어주셔라. 그러면 일단 정리는 끝났네요. 다만 19번 난에 입력할 때는 550으로 넣어야 되겠죠? 네, 그건 550. 왜냐면 공급 대가로 넣어야 되니까. 자, 정규 영수증 외에 과세 매출액. 이러면 정규 영수증이라는 건 국가가 인정하는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등이 아닌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디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기타의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4번 난에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난에 입력해야 되는 금액이 70만 원에 7만 원이 있다. 자, 최종 소비자 거래이고요. 당사가 영위하는 업종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아니래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서 진료를 했다. 근데 제가 일정 금액을 사용하게 되면 의료비를 내게 되면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기준금액 10만 원인데 만약에 그걸 제가 원하지 않아도 무조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다 과태료 물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업종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의무 발행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할 때 14번 건별로 넣죠. 네, 그게 어디에 들어와요? 과세, 기타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번 란에 넣어주시면 된다? 4번 란에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4란에 입력하시고 마무리. 자, 해외 직수출한 거 얼마 있다? 4천만 원. 자, 해외 직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고 영세 적용 가능하죠? 그럼 어디에 가요? 기타 6번 란에 갑니다. 그래서 6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회수 기일이 몇 년? 2년 6개월이 지난 우리 외상 매출금. 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래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대손금 인정이 안 되거든요. 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문제 없어요. 부가가치세 포함 우리 얼마가 있다? 1,100만 원. 자, 여러분 우리 회사 읽고 들어올 때 이전 강좌 진행할 때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들어올 때 주식회사 금성전자는 무슨 기업이었다? 우리 금성전자는 중소기업이었어요, 여러분. 중소기업. 자, 그러면 전년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도 세법 개정에 의해서 중소기업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우리 미수 채권 중에 아직 못 받은 채권 중에 우리 무슨 부분 회수 기일이
얼마 지나면 회수기일 2년 경과본이 있었다라면 2년 경과본이 있었다라면 우리 대손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자, 대손 인정이 된다는 건 대손세 공제도 가능하다. 자, 그 문제가 요 문제예요. 됐어요? 그러면 요 부분은 어디에 입력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대손세 가감 몇 번 자리? 8번 자리. 그래서 지금 요 부분 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최초 문제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세법도 개정된 지 이제서 2년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미수채권,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이든 미수금이든 간에 어쨌든 부가가치세 10%가 있는 부분에 약정된 회수기일이 있을 것이다. 그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된 게 있었다라면 우리 무엇 할 수 있다. 대손세 공제 받는데 문제 없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대신에 대손금이라는 건 못 받는 돈에 대한 건 특수관계인 거래는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준 거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인정이 되니까 우리 요거에 대해서 무슨 부분? 대손 세액을 계산해야죠, 여러분. 그럼 대손 세액은 대손 세액은 우리 대손금 얼마요? 1,1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얼마? 110분의 10인 거죠,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 나오나요? 우리 100만 원이 나오겠네요. 사실 암산해도 나오긴 하시죠. 근데 우리 지금 대손세 공제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몇 번 자리 난에 우리 몇 번이에요, 여러분? 8번 난이죠. 네, 8번 난에 입력을 하시는 건데 우리 무엇으로 넣어야 된다? 음수로 넣어야 되죠. 대손세 공제를 받을 땐 음수로 넣어야 되고요.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걸 대손금을 회수했다. 나 돈 받았어, 거래처 엔터. 그러면 국가한테 대손세 공제 받은 거 다시 갚아야 된다겠어요, 여러분. 토해내세요라겠어요. 그 경우에는 양수로 넣어야 된다겠습니다. 내야 되는 납부세액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기억. 그러면 지금 입력해야 되는 위치들 정리 다 끝난 거죠, 여러분? 됐어요? 그럼 입력하러 가보시죠. 자, 매출 정리 끝났습니다. 매출 정리 끝났으니까 입력을 할게요. 그러면 우리 과세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1번 자리는 얼마 넣으시라? 3억 5천. 자, 그럼 부가세 3,500만 원 자동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셔서 우리 영세율의 세금 계산서 발급분 5번 자리에 얼마 넣어주셔라? 5천. 자, 부가세는 당연히 0이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마무리가 된 거죠, 여러분. 공급가액 사액에 우리 얼마? 3,500만 원 부분은. 자, 그 다음 신용카드 부분입니다. 자, 신용카드는 몇 번 자리죠? 3번. 그래서 과세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500만 원에 50만 원. 여러분 이번 문제는 친절했어요. 다른 문제를 풀어볼 때는 이거 공급 대가로 주는 경우가 더 많았잖아요. 가액 거 생 나눠줬네요. 자, 500만 원 더하기 50만 원, 550이죠. 그건 몇 번? 19번째에 내려오셔서 550만 원을 입력해 주셔라. 됐을까요? 이거 제가 기억하는데 98회 답안에서는 이 19번짜리 답안 공지에서 빠진 거로 알아요. 그런데 넣어 버릇하세요. 네, 원래 넣는 게 맞다고 말씀드렸고 본강좌 진행할 때 전표 입력해서 반영하는 것도 보여드렸었죠. 넣어주시고 어차피 이거 넣었다고 해서 감점 안 해. 여러분 답안 공지가 빠지면 감점은 없어요. 자, 그래서 넣는 게 맞고요. 그 다음 우리는 500에 50만 원짜리 정리 끝났고 그 다음 정규 영수증 왜? 그러면 우리 과세에 4번 자리 기타에 가셔서 얼마? 70만 원에 7만 원을 넣어주시고 마무리. 그러면 이 부분도 정리가 끝났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해외 직수출한 거 있었죠, 여러분? 4천만 원. 그거는 영세율의 기타 6번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금액 4천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손세 가감 8번 자리 가셔서 반드시 음수부 붙여주시고 1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손세 공제받는 것까지 정리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누구 끝났어요, 여러분? 매출 쪽 마무리가 된 거죠. 이제 누구 들어가시면 될까요? 매입. 그러면 저는 화면 좀 정리할게요. 자, 매입 쪽에 가셔서 세금 계산서 소취한 매입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라고 했으니 우린 매입세액에 세금 계산서 소취분 자리에 가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도 가서 보니 일반 매입이 있고 고정자산 매입이 있고 그리고 세관장한테 받아온 수입세금 계산서가 있었다라면 우리 수익과 관련된 납부 유예가 있으면 또 넣어야 되는 자리도 있죠.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세금 계산서 소취 매입 내역에 일반 매입
접대성 물품, 기계장치, 예정신고, 누락분의 매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일반 매입에 대한 2억 5천에 2,500은 어느 자리에 넣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10번 자리에 넣어주시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10번에 넣습니다. 10 난에 넣어주시고요. 접대성 물품에 대한 건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에? 10번 난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접대성이라고 하는 요 부분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 부분은 불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공이기 때문에 불공이 들어가는 자리가 한 곳이 더 있죠, 여러분. 어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16번. 최소한 16번까지만 정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불공 때문에 우리 16번 자리에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구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박스로 나오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정리하기가 쉽거든요. 자, 기계장치 매입입니다. 그럼 기계장치는 우리 무엇 해야 된다? 감가상각자산이라고 하죠. 그럼 감가상각자산은 어디에? 고정자산 매입에 집계를 따로 하죠, 여러분. 그럼 11번 자리에 들어가야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 11번 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1번 난. 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은 우리 여기 세금계산서 수치에 쓰는 게 아니라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자리에 가야 되죠. 그래서 12번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12번 자리를 눌러주시게 되면 오른쪽 화면에 매입과 관련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난이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인지 아니면 그 밖에 공제매입이어서 아래쪽에 넣어서 올려와야 되는지를 봐야죠. 우린 누구이다? 세금계산서. 그러면 12번 자리에 38번 자리에 넣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분이 있다. 그래서 예정, 신고,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난번호는 12번입니다. 그리고 뒷난도 쓴다라면 38번 난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38번 난. 자, 이렇게 정리. 그럼 여러분 세금계산서 소치부는 일단 정리가 끝났죠? 다만 우리 여기 10번 난은 집계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2억 5천에 우리 얼마? 100만 원을 더해 주시면 2억 5천 100인 거죠. 그래서 2억 5천 100만 원을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가세는 얼마? 2,510만 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출 쪽 얘기할 땐 제가 세액을 특별히 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매입은 왜 얘기하냐면 지금 이 자리 보시면 세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세액란까지 직접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동 반영 안 됩니다. 그럼 세금계산서 정리가 끝났네요. 그 다음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내려올게요. 자, 신용카드 사용분이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분은 어디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리이죠. 그래서 14번 자리에 그 14번 자리를 여러분 선택하시면 오른쪽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부분에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는 글씨가 보이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41, 42번 단이 보이죠, 여러분? 네, 이 자리. 그러면 내용 봤더니 일반 매입, 사업 무관 매입, 비품 매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14번 자리는 누구만 들어야 된다? 공제가 가능한 것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 공제가 불가능한 사업 무관은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불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요거는 불공이기 때문에 우리 무슨 처리한다? 일반 전표에 넣을 거거든요. 일반 전표.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매입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누구만 기억해라? 공제 가능만 입력한다. 공제 가능만 입력.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57 카드 과세나 현금 영수증 과세로 입력하는 게 공제 가능한 것만 넣는 거잖아요. 그것만 여기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부분. 그래서 사업 무관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반 매입에 대한 2,500만 원은 몇 번 자리 넣어주시면 될까요? 우리 그 밖에 14번 자리에 이 부분은 우리 14번 난에 가는 거고요. 14번 난의 일반 매입은 41번 난에 가는 거죠. 41번 난에 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비품 매입은 누가 봐도 감가상각자산이죠. 그럼 고정자산 매입 몇 번이요? 42번 자리에 가야 되겠죠. 42번 난에 됐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매입도 정리가 끝났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예정신고 누락분이 매입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정신고 누락분 세금계산서 300에 3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거 사실상 1월부터 3월 달에 예정신고 누락했다라고 하면 저는 30만 원 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때 공제를 덜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손해일까요? 국가가 손해일까요? 제가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매출 쪽의 누락은 가산세가 100% 나온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매입 쪽의 누락은 가산세가 다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없다로 시작하는데 거기 예외적으로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들어가 보죠. 자, 매입세액 쪽에 들어가셔서 일반 매입에 갑니다. 자, 우리 10번 자리 얼마 넣어주셔라? 2억 5,100만 원을 입력. 자, 부가세 세액 자리는 2,510만 원을 입력.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엔 얼마 넣어주셔라? 기계장치 3천만 원에 300만 원을 입력.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일반 매입과 고정자산 매입 넣고 나서 요 금액 중에 누가 있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자, 16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 다시 어디에 들어가셔라?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50번 자리. 자, 그럼 50번 자리 가셔서 접대성 물품 매입 얼마 있었죠? 100만 원에 우리 10만 원이 있었죠, 여러분? 네, 요 부분 넣어주셔야죠. 왜냐면 불공도 우리가 정리하셔야 되니까요. 여기 불공에 대한 거 됐을까요? 그래서 일반 매입 접대성에 대한 거 기계장치까지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누락에 가겠습니다. 자, 예정신고 누락 12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매입에 세금 계산서 38번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금액 얼마 넣어주셔라? 300에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3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제 신용카드 가면 되죠, 여러분? 우리 세금 계산서 쪽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신용카드에 갑니다. 자, 신용카드 부분은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 14번 자리 선택하시고 그리고 오른쪽 화면 41번란을 선택. 자, 그 자리에 일반 매입 2,500만 원에 250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정자산 매입에 42번 자리 가셔서 우리 얼마 500만 원에 5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이 모두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납부 환급세액이 얼마에다 327만 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 매입까지 이제 정리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어디가 여러분? 기타요. 자, 기타 쪽에 가셔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넣습니다.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21번 자리라고 아까 써드렸었죠. 네, 21번 자리 가셔서 반드시 양수로 넣어주시면 금액은 자동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80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홈택스에서 무엇 하겠다? 직접 전자신고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 가셔라? 우리 그 밖에 경감 공제세액 18번 자리. 근데 이 자리는 여러분들 마우스로 클릭이 안 된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나 해당되는 라인 선택하시면 요 오른쪽에 18, 그 밖에 경감 공제세, 꼭 욕하는 것 같네요. 자, 고난이 활성화가 되죠, 여러분? 전자신고 세액공제 54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요. 우리 확정신고 시 얼마? 1만 원 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끝나면 하단에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얼마 나온다? 246만 원이 나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입력이 다 끝나고 최종적으로 지금은 가산세는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대부분 가산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문제는 가산세는 없네요. 근데 특이점이 좀 있었던 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입력 다 끝나고요. 반드시 마지막에 요 차가감 납부할 세액 금액 246만 원을 메모해 갖고 나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력 실수가 있었다면 이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가산세가 들어가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 메모해서 갖고 나오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번 문제의 특이점은 우리 무슨 법원 세금 계산서 발급분을 과세와 영세를 섞어서 줬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여기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손세 공제 부분에 우리 2020년도 개정세법 부분이 출제가 됐다는 게 특징. 그래서 우리가 앞에 회사에서 중소기업을 시험 문제가 되지만 전제 조건들을 항상 읽는 게 좋으세요. 그런 전제들은.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인정.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 단서를 이 문제에 한해서만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다 이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요거 인정 안 돼요, 여러분. 네, 소멸시 완성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중소기업한테만 주는 혜택이거든요. 그래서 전제들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특징. 그리고 이거 신용카드는 저희 교재 문제 풀 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이쪽으로는 안 보여드리고 신용카드 매출, 우리 신용카드 매출정보 수령명세서 작성할 때 공제에 대한 부분들을 넣는 것만 해라. 또는 뭐 불공제라든지 뭐 이런 거 입력할 때 신용카드 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넣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료만 넣으라고 하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형태를 따온 거로 보여져요. 또 우리가 왜 불공에 대한 부분,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16번에 들어가는 이 50번 부분도 신용카드 수치 부분인데 공제 못 받아요 라고 하는 요건에 신용카드 부분이었다.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하고 끝내는 거지 부가세 신고세는 영향 안 준다겠죠. 그래서 여기 50번에 들어오는 건 누구요? 세금 계산서 수치한 것만 들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형태 문제들을 이번에 공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불공얘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라 보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기존부터 냈던 문제들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7점짜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누구 들어가면 될까요? 결산 들어가면 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다들 마무리 되셨을 거니까요. 저희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 항상 저장들 꼭 잘 해주세요. 저장해 주시고 메뉴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문제는 결산 문제이고 문제가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5점 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결산 순서는 반드시 수동결산 먼저예요. 그래서 회계관리 쪽에 가셔서 수동결산과 관련된 부분 진행하셔야 되니까 일반 전표 입력하시고 그리고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해당되는 자료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하셔서 마무리. 그리고 이제 문제 중간에 누가 출제가 되시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가 출제가 되면 우리 재무제표 작성 순서 있었죠. 그거 위배하지 마시고 작업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순서만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합계잔액 치산표 쓸 일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합계잔액 치산표는 일단 열어놓고 갈게요. 12월 31일자로 열어놔 주시면 되시고요. 회계기간 종료일이 프로그램에서 벌써 12월 31일로 인식되어 있어서 그대로 엔터 치시면 12월 31일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놓으시고 지금 이 부분은 당장 쓸 거 아니니까 최소화 시켜놔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일반 전표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12월 31일 입력해 놓고 정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당사는 별빛 은행으로부터 1년마다 갱신 조건의 마이너스 통장 보통예금을 개설하였다. 우리 당좌예금과 관련된 당사 차월 약정도 그렇고요. 보통예금과 관련된 마이너스 대출 약정도 그렇고 모두 다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시는 부분. 우리 1년마다 갱신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네, 그 부분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과 관련된 마이너스에 대한 대출 약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통장의 잔고가 음수이면 12월 31일자로 무엇하셔라. 우리 반드시 차입금으로 대체해 주셔라 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문제는 그 문제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은행 명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은행도 넣어 주셔야 되겠죠. 12월 30일 현재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 1,015만 4천 원이다. 단 회계 처리는 음수로 하지 말 것. 자, 이 얘기는 한쪽에서 같은 변에서 음수 처리해서 0 만들게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얘기신 건데 회계는 원래 음수 처리하지 말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변과 대변으로 보내서 정리해달라는 거죠. 근데 1번 문제는 사실 시험 목적상으로 말씀드린다라면 아예 고정답이죠. 그래서 우리 차변에는 뭐라고 쓰시면 되시는 거고요. 지금 현재 보통예금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 거래처 원장의 별빛은행 거 조회에도 마이너스 1,015만 원이 나와져 있다는 거죠. 근데 대출이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했었던 부분은 일종의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의 통장 잔고에는 돈이 없다가 되죠. 돈을 빌려 쓰고 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 예금이라고 넣어주시면 음수와 양수가 만나서 0이 되겠죠. 그리고 상대편 대변에 가셔서는 우리 1년마다 갱신하는 조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차입금 앞에는 누구 붙여주셔라? 단기 차입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뭐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문제 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변하는 걸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시험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보통예금 그리고 별빛은행 통장 잔고 좀 확인할게요. 그러면 우린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조회해 주시면 되고요. 계정 과목은 103번 보통예금. 자, 거래처는 별빛 은행 처리하시면 되니까 저는 은행으로 넣을게요. 그때 별빛 은행이 98004에 있었네요. 그래서 98004 넣어서 조회. 그러면 지금 보시면 별빛 은행에 우리 마이너스 1,015만 4천 원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통장의 잔고랑 동일해야 돼요. 결산하실 때. 그걸 시험 문제에서 낸 거고요. 그럼 이제 요 금액을 0 만들게 해달라는 거. 그러면 저희는 12월 31일 일반전표 열어놨죠, 여러분? 그럼 들어가셔서 차변의 보통예금 103번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반드시 누구 넣어주셔야 될까요? 여기도 별빛은행을 넣어주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별빛은행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지금 1,015만 4천 원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상대편 대변엔 단기 차입금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기 차입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은행은 동일하게 별빛은행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금액은 1,015만 4천 원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우리 지금 현재 여기 10154,000에 음수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 상단에 조회라는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통 예금의 별빛 은행의 잔고는 0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이렇게 결산하실 때 이거 당좌 차월도 똑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무엇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잔액이 0으로 만들어 주시는 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문제는 회계 2급부터 다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세무 2급보다는 회계 2급하고 그리고 세무 1급에서 이 문제를 냈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은 순차적으로 출제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되게 이것도 세무 2급 급수에서는 되게 오랜만에 낸 문제네요. 근데 답이 항상 고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답안 공지를 확인해 보시면 단기 차입금에는 거래처 별빛은행을 기록해야 된다고 공지가 되어 있고 보통 예금에는 별빛은행이 기록되지 않은 거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다 거래처 안 넣잖아요. 그러면 거래처 원장에 가서 여기 별빛은행의 금액 아까 마이너스 1,015만 4천 원 있었잖아요. 그 금액이 줄어들까요? 수업에서 0이 될까요? 안 돼요. 답안 공지를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이의 제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차변에 거래처 입력한 것도 맞았다고 하겠음 이렇게 답안이 나왔던 거로 기억해요. 오히려 그게 더 잘못된 표현이에요. 반드시 거래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 요게 안 들어가면 제가 지워볼게요. 얘를 거래처 제가 코드 지웠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처 코드 지웠고 거래처 원장에 가서 다시 조회할게요. 다시 생기죠? 안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에선 지금 시험에서는 주는 요건만 충족하면 그냥 맞았음 처리하고 있지만 거래처 빠뜨리면 여러분 이 잔액이 맞춰지질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답안이 정말 일관성이 없어요. 이쪽에만 거래처 넣은 거로 답안 공지를 하고 이의 제기를 거니까 여기다 넣은 것도 맞았음 처리하겠음 이렇게 공지가 됐다는 거죠. 맞았음 처리하겠음이 아니라 이렇게 답을 공지하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죠. 아무리 자격증이어도 어느 정도 요건은 좀 맞춰서 내줬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들어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전산세무회계라는 시험이 보통예금이라든지 당좌예금에 은행거래처 넣는 걸 답안에서 채점을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특수한 경우 몇 가지 빼고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답안 공지 안 하고 오히려 이의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맞았다고 할게.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절대로. 다는 꼭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업무에서는 큰일 날 얘기예요. 반드시 넣는 거로 습관을 가져가십시오. 어차피 시험에서 감점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들이 여기에 단서를 두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마세요 라고 줬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넣지 마세요. 채점해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서를 준 건 맞춰서 가셔야 되니까. 그런데 원래 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넣는 거로 갈게요. 넣는 거로 가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은 요거 변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보여드린 거라서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산하실 땐 거래처 원장에 거래처별 잔액도 모두 다 완벽하게 맞추는 게 원칙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자, 당사는 10월 1일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 자, 보험의 기간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우리 이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1년치 보험에 대해서 2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출하고 전액 보험료로 당기 비용 처리하였다. 자, 보험의 기간 배분은 월할 계산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리 준 선급이 있었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엇 하셔라? 우리는 다음 연도 기간까지 쭉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회계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놓고 보시라고 했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는 기간이 무엇한 것이다? 지금 현재 12월 31일 앞쪽으로 있는 건 우리 기간이 지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간 경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12월 31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점으로 우리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는 아직 시간이 지나지 않은 거죠. 그러면 기간이 무엇하였다? 미경과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무엇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아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미경과에 대해서는 미리 준 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선급이죠. 근데 비용을 미리 준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현재 언제? 보험의 기간은 10월 1일입니다. 자, 10월 1일에 요즘은 10월 1일이라고 할게요. 자, 10월 1일에 나는 지금 현재 1년치 보험료를 냈다. 그런데 그걸 모두 다 무슨 처리했다? 전액 보험료로 처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전부 다 보험료를 차기 것까지 쭉 처리했다는 얘기가 되죠, 여러분? 그럼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지금 현재 12월 31일 것까지는 보험료가 맞지만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언제 것까지는 우리 9월 30일 것까지는 무엇이어야 된다? 성급 비용이어야 된다. 근데 전부 다 보험료 처리해놨으니까 우리 누구 찾으러 가야 돼요, 여러분? 전부 다 기간경과처럼 처리한 거잖아요. 기간경과는 우리 10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만 봐야 되는데 그러면 성급비용 찾으러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문제 푸실 땐 우리 회계 처리해야 되는 대상을 앞에 쓰셔라. 그래서 선급 비용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죠. 그래서 선급 비용은 내가 낸 1년치 보험료 얼마 270만 원에 대해서 1년이니까 12달이고요. 월할 계산해 달라고 했대요. 그럼 여러분 1월 1일부터 9월 30일이면 9개월이 아직 안 지난 거죠. 그래서 9개월치만큼 무엇 하셔라? 우리 성급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가 다 있을 거니까 계산기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270인가요? 네, 270만 원. 곱하기 9 나누기 12 하시면 되죠, 여러분? 항상 이런 계산 문제 나오면 곱하기 먼저 하세요, 여러분. 나누기 하시고 곱하기 하시면 999 상태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202만 5천 원이네요. 그럼 저희는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202만 5천 원만큼 처리하시면 되죠. 그럼 지금 현재 성급 비용을 차변에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자산인 선급 비용을 기록해 주시고 상대편 대변에는 우리 차변에 비용으로 보험료 전체 잡혀져 있는 거 줄여주시면 되죠. 소면.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를 소면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보험료가 어떤 계정 과목에 속하는 건지도 봐야 되겠죠. 근데 회사 경영에 필요한 보증보험료예요. 그럼 누가 봐도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를 해놨었겠네요. 그래서 상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 가시면 될까요? 우리 10월 1일자 전표 처리 확인하셔도 되겠죠? 네, 저희 그거는 생략할게요. 자, 수동결산입니다. 12월 31일자에 들어오셔서 차변에 선급 비용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우리 그대로 넘어가서 금액은 202만 5천 원 입력. 자, 상대편 대변 넣어주시고요. 우리 보험료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있는 821번이네요. 821번에 있는 보험료 선택하시고 202만 5천 원 입력하시고 마무리. 더 하실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급과 관련된 비용은 비용 처리했는지 자산 처리했는지 확인하시라. 비용 처리했을 때는 지나지 않은 걸 찾아주시고 자산 처리했을 때는 지난 걸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험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이죠. 자,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의 당기 2021년 자,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져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비 수동결산이다 자동결산이다 여러분 이 부분은 자동결산이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취득가액이 얼마이고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상각 방법은 어떻고 내용연수는 어떻고 상각률은 어떻고 취득일자는 어떻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가상각비를 안 줬죠?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자동이라고 표시를 해놔 주시고요. 저는 번호 앞에 색칠을 좀 해놓을게요. 뒤에 문제 좀 먼저 볼게요. 왜냐면 수동 있으면 수동 먼저 하고요. 자동 몰아서 한꺼번에 할게요. 자, 3번 자동이고요. 자, 4번 단기말 현재 재고 자산은 다음과 같다. 자, 이 얘기는 우리 차변에 매출 원가, 대변에 가지고 있던 재고 자산 정리하는 거죠. 자, 이 부분도 자동이다, 수동이다? 자동 결산입니다. 그러면 요것도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가셔서 정리할 거니까 저처럼 4번에 자동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결산일 현재 다음 채권에 대해서 대손충당금 보충법으로 우리 무엇 해달라? 설정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설정도 우리 자동결산에 속하는 부분이죠, 여러분. 자, 외상매출금은 몇 프로? 1%. 단기대여금은 몇 프로? 2%. 자, 이렇게 추정률이 다르게 나오면 우리 결산자료 입력에 있는 대손충당금 우리 무엇하는 거 설정하는 버튼 사용 못한다겠어요, 여러분. 거기서는 버튼을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무슨 부분? 추정률 하나밖에 못 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손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동이다, 수동이다? 자동입니다. 그럼 3번, 4번, 5번은 모두 다 자동. 수동은 다 끝났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시켜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3번 문제부터 다시 볼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자산의 단기 감가상각비 결산에 반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요.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감가상각은 반영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봤더니 건물은 정액법으로 그리고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공간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지금 무슨 부분에 대해서는 3번에 대한 거는 위쪽에 쓸게요, 여러분. 그러면 3번에 대한 위쪽에 쓰시는데 자, 지금 정액법이라고 했었던 건물에 대한 상각비. 자, 여러분 건물의 상각비는 우리가 정액법은 취득 원가에서 누구 빼셔요? 잔존 가치를 빼고 그리고 무엇으로 나눠주시면 된다? 내용연수로 나눠주시면 된다. 근데 그 내용연수로 나눠서 나온 게 무엇이다? 상각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0.05 그냥 곱하면 됩니다. 네, 내용연수 넣어서 나온 게 상각률. 그러면 취득가액이라고 했으니까 취득가액 얼마? 우리 2억이네, 여러분. 그래서 취득가액 2억에 잔존가치 따로 준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2억에 2억 원에 우리 곱하기 상각률 0.025 하시면 됩니다. 저는 나누기 40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나누기 40이 0.025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산기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계산기를 좀 잠시 여시고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2억을 입력을 좀 해주시고 곱하기 0.025 하시면 우리 500만 원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00만 원입니다. 그럼 500만 원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기계장치가 있네요. 제품 생산과 관련된 부분. 그러면 저는 기계라고만 쓸게요. 기계. 자, 기계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고 정률법으로 간다라고 합니다. 자, 정률법은 우리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상각률인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취득의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그냥 5천이라고 다 쓸게요. 5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전기말까지
1,565만 원을 무엇하셔라? 빼셔라. 자, 빼시고 여기에 곱하기 상각률, 내용연수 8년에 대한 상각률 0.313 주었네요. 그럼 곱하기 0.313을 해주시면 되죠. 그럼 이것도 계산 다 하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럼 이것도 계산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5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1,565만 원. 자, 빼시면 3,435만 원이네요. 여기에 곱하기 0.313인가요? 자, 요거 해주시면 1,075만 1,550원. 요것도 이제 메모해 놔주시면 되죠. 자, 기존엔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반영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감가상각을 직접 계산하는 문제보다는 어떻게 냈을까요? 건물 거 얼마, 기계장치 거 얼마 이렇게 냈었죠. 근데 지금 저희는 계산을 하라고 얘기한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게 고정자산 등록도 하라고 하시면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고정자산 등록이 있는데 안 하고 나오시면 그거 감점이에요. 왜냐면 그 등록도 채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린 등록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항상 감가상각 계산하실 때 금년도에 취득을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하실 것. 만약에 2018년, 2020년 과거에 취득한 게 아니고 당해 연도 취득이면 여기에 무엇 하셔야 돼요? 월, 할 상각하셔야 되죠. 12달 중에 몇 달치. 근데 지금 저희는 모두 다 과거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정기말 상각 누계액이 있었죠. 그럼 요 금액 그대로 1년치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실 때 건물은 영업부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건물은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기계장치는 제품 생산이래요. 그럼 이 부분은 제조 원가 쪽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 계산 끝났으니까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자동 결산 때 한꺼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재고자산입니다. 자, 재고자산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해당 기말란에 금액을 무엇해 주시고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전표 추가를 하면 알아서 매출 원가로 쭉 정리가 되죠. 그래서 원재료는 원재료 기말을 남겨놓고 원재료 B가 확정이 되고 원재료 B가 확정이 되면 제공품이 확정이 돼서 기말을 뺀 제공품은 완성품으로 넘어가고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 기말을 빼고 제품은 팔았다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사실상 해당 란에 넣고 전표 추가하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자동 결산의 좋은 점이 그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위탁재고 1,000만 원 별도로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탁재고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요. 죄송해요, 여러분. 100만 원. 근데 여기 보면 수탁자가 팔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니, 근데 뜬금없이 왜 위탁재고가 별도로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탁 판매를 하게 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창고에 물건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창고에서는 재고에서 빠지지만 그들 창고엔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수탁자가 아직 위탁자가 아직 수탁자가 아직 못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내 재고에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말 재고 700만 원 제품 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면 포함을 안 시켜도 되지만 별도라고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말 재고 금액은 이 부분 수탁자가 지금 팔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을 무엇 하셔야 된다? 플러스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기말 제품의 재고는 700이 아니라 얼마가 된다? 800만 원으로 입력을 하셔서 매출 원가를 확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이 아니라 800만 원이라는 거. 근데 이 부분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더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포함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가산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별도라고 했기 때문에 가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재료는 400, 기말 제공품은 803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은 800만 원 입력하셔서 마무리 시켜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5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대손충당금 설정 부분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게 무엇이다? 우리 여기 추정률이 모두 다 같다라고 한다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대손상각 버튼을 눌러서 설정률 1%를 입력하고 반영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각각이었을 땐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버튼을 사용 못해요, 여러분. 반드시 손계산해서 직접 넣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필요할 것이다? 합계전액 시산표가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지금 현재 반영은 못하지만 결산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가서 대손삼각 버튼을 활용하셔서 금액을 따올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고 저는 학계잔액 시산표를 열게요. 기존에 벌써 열어놨던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학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외상 매출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봤더니요. 지금 금액 나와져 있고 받으러 옴 봤더니 우리 받으러 옴은 지금 현재 금액은 없어요. 그리고 단기 대여금은 있어요. 여기서 외상 매출금, 단기 대여금 좋네요. 각각 다르게. 그러면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외상 매출금은 그냥 외상자만 쓸게요. 외상.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 대손충당금 설정, 보충법은 일단 가지고 있었던 채권 잔액 3억 3,997만 원이네요. 자, 여기에 대손 추정률 몇 프로? 2%. 곱해주시고 누구 빼시면 돼요? 대손충당금 잔액. 근데 여러분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지 않아요? 그쵸? 우리 왜냐면 외상매출금 아래쪽에 대손충당금이 없잖아요. 그럼 뺄 게 없는 거죠. 그럼 2% 설정한 거 그대로 가져가시고 아이고 죄송해요. 2%가 아니라 1%였네요. 1%. 자, 그러면 요거 1% 계산하시면 339만 9,700원인가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단기 대여금. 전 대여자로 쓸게요. 자, 단기 대여금은 8천만 원이 있네요. 금액은 되게 단촐하게 주었네요. 근데 이 부분은 몇 프로? 2%. 그리고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야 되는데 단기 대여금 쪽에도 대손충당금 잔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뺄 거 없는 거죠. 그럼 8천만 원의 2%이면 얼마인가요? 우리 160만 원인가요? 160만 원. 그러면 요게 추가 설정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 됐을까요? 그럼 요 부분까지 정리가 다 됐으니까 입력하러 갈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 우리 전 최소화를 시켜놓고 갈게요. 그리고 결산 재무제표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을 선택을 합니다. 3번, 4번, 5번 입력하시러 가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은 1월부터 반드시 12월 31일까지 선택. 자, 그럼 들어가셔서 우리 몇 번부터 입력하자. 3번. 자, 3번에 제품 생산과 관련된 기계장치 감가상각. 요거는 매출 원가 쪽에 들어가야 되니까 매출 원가에 제품 매출 원가에 7번 경비라고 하는 쪽에 내려가시면 감가상각이라는 게 보이죠, 여러분? 2번 일반 감가상각비의 기계장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결산 반영 금액란에 가셔서 금액 계산하신 거 얼마 넣어주셔라. 1,075만 1,550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건물 넣어야죠, 여러분. 건물은 영업부 사무실이어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넣어달라겠어요. 그럼 스크롤을 쭉 내려오시면 우리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 쪽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이쪽에 내려오셔서 누구 찾아주셔라. 우리 4번 감가상각비 그리고 건물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건물 선택하시고 결산 반영 금액란에 가셔서 얼마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몇 번 입력은 다 끝났나요? 3번 입력은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갑니다. 재고자산. 자, 재고자산은 맨 위쪽까지 올라가셔야 되죠. 위쪽에 올라가셔서 누구부터? 기말 원재료부터 입력을 합니다. 자, 기말 원재료는 원재료 B 쪽에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재료 B에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결산 반영 금액란에 가셔서 4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기말 제공품. 우리 원재료 B에 노무비에 경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이고 거기에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기말 제공품 재고액을 빼면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예요. 이제 그게 여기 쭉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단기 총 제조 비용 아래쪽에 있겠죠. 자, 결산 반영 금액 난에 803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럼 요거 입력하고 나면 우리는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가 확정. 그럼 단기 완성품 제조 원가에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해주시고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야 되겠죠. 그럼 기말 제품 재고액 자리 가셔서 얼마 넣어주시면 된다?
우리 700이 아니라 800이에요, 여러분. 80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그래서 요거 입력이 끝나면 맨 상단에 제품 매출 원가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요. 그러면 몇 번 문제도 끝난 거예요? 4번 문제도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입니다. 자, 5번 쪽에 가셔서 이제 대손충당금. 자, 아까 제가 대손상각 누를 때 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 대손상각 버튼 누르시면 대손율이 1%이거나 2%이거나 하나밖에 못 넣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는 손으로 계산했지만 여기 퍼센테이지 가지고 금액 확인은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대손율이 1%였다?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얼마? 저희 손으로 계산했던 339만 9,700원 맞죠, 여러분? 그쵸? 딱 맞죠? 그리고 나는 지금 단기 대여금 2%이네. 그러면 이자를 2%로 바꾸면 얼마? 160만 원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도움을 얘를 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절대 이 결산 반영을 못 누른다는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여러분들 여기 1%를 놓고 누르시고 여기 2%를 놓고 누르시면 무슨 부분? 기존에 입력했던 정보가 계속 삭제가 돼요. 그래서 대손율이 동일했을 때는 이 대손상각 아이콘을 쓰셔도 되지만 지금은 대손 추정률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이 아이콘에 입력한 요 금액을 결산 반영 눌려서 결산 반영 금액에 반영하는 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 이거 쓰지 말아달라고 말씀드린 거고 수정 데이터 존재하는데 저장하겠네요. 아니요 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심하실 것. 여러분, 외상매출금은 무슨 부분일까요? 매출채권인 거죠. 그쵸? 그러면 매출채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우리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대손상각비로 가야 되겠죠. 자, 단기대여금은 매출채권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회사 금융업 아니에요. 그럼 기타채권인 거죠. 자, 기타채권은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으로 갔어야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네, 그거까지 고민을 했어야 되는 부분. 그러면 저희 4번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라는 부분에 가셔서 5번 대손상각이라는 부분에 가시고 외상 매출금 자리에 가셔서 얼마 넣어주셔라? 339만 9,700원을 입력하셔라.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내려오시면 영업의 비용이라고 해서 7번 자리가 보입니다. 7번 영업의 비용. 자, 그 부분에 가시면 기타의 대손상각이 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또는 받으런과 관련된 건 차변의 대손상각비지만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 써야죠. 그럼 이 자리 가셔서 단기대여금 자리 있죠. 단기대여금 자리 가셔서 얼마? 16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나요? 그러면 우리 자동결산 3개 입력 모두 다 끝난 거죠. 자, 반드시 부탁드릴 건 자동결산은 해당되는 결산 반영 금액을 입력하시고 전표 추가는 한 번만 누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 전표 추가라는 버튼 눌러주시고 이거 안 누르고 나오시면 점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반드시 누르실 것. 그래야 각 문제별로 3점씩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럼 요거 다 끝나고 나서 결산 분계 완료됐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 종료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전표에 가셔서 확인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거 해보셔도 되고요. 또는 저희는 아까 학계잔액 시산표 열어놨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조회 버튼 눌러보시면 우리 외상매출금과 관련돼서 몇 프로? 1%. 그럼 요 금액이 1% 금액이 여기 대변의 잔액란에 대손충당금 들어야 되고요. 단기 대여금 8천만 원의 2% 금액이 이 자리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우리 재고자산도 있었어요. 그럼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여러분 400만 원, 803만 원, 800만 원 얘기했죠. 그 부분이 재고자산의 제품 800, 원재료 400, 기말 제공품 803만 원이 이 차변에 잔액으로 남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산 반영하시고 내가 점수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 항상 확인해 보고 싶다. 그러면 연습하실 때부터 학계잔액 시산표의 대손충당금이라든지 기말재고자산은 이렇게 금액 확인하시면 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똑같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험 보실 땐 구태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간이 남으시면 하시고 시간이 촉박할 땐 안 하시는 게 낫죠. 여러분 다른 문제 푸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나와져 있는 결산 문제 중에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기존하고 조금 다른 거 얘기한다면 정말 오랜만에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대출금, 단기차입금 대체하는 문제 나왔다. 그리고 3번 문제, 계산 문제. 이거 자주 나오진 않았어도 여러분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주 나오는 건 잘 하시는데
조금 쉬었다가 나오면 잘 못하시죠. 근데 우리 대부분 시험 준비하실 때 제가 정해법하고 정률법은 최소한 계산 공식은 갖고 가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손 충당금 이 설정 부분에 대손 추정률 각각 다르게 줬죠. 네, 그러면 아예 아이콘 사용 못하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계산을 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관련된 문제랑 그리고 결산 쪽 문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원천징수 쪽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